기초 연구에서 얻어진 다양한 이론이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이제 적용이 되고 그 얻어진 결과를 통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어, 분석적 연구라든지 기술적 연구라든지 실험적 연구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또 외국의 학자들은 이제 환경학적인 목적이라든지 규준, 발견적인 목적, 이론을 체계화하려는 목적, 개체 기술적인 목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관찰의 목적을 이제 안전, 신체 건강, 도움을 제공하거나 지도, 흥미 발견, 학습 양식과 교수 전략, 또 학습 경험의 확장, 교육과정의 계획, 또 아동들과의 의사소통, 가족과의 의사소통, 측정 과정, 타당한 확보 같은 것들을 구분하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조금 독특한데 학자 이름이 섹스의 구분과 라이트의 구분과 닐슨의 구분으로 이제 그 교재는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잠깐만요. 학자 이름이 첫 번째가 이제 그 설명드렸던 학자 이름이 섹스라는 학자이고요. 분석적인 연구, 기술적인 연구, 실험적인 연구 이런 거 시험에 내면 여러분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는 사실 현장에 나가서 애들한테 쓸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가 정말 실행적인 부분이지 이런 조금 객관화되어 있는 단어를 빠삭하게 외운다고 관찰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있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막 굳이 어렵게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분석적, 기술적, 실험적인 연구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연역적 이론 체계 내에서 어떤 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로 주로 수학, 과학, 철학, 논리학 등 사회과학 학문 등의 연구가 해당이 되고요. 기술적인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 상황에 대해 조작하지 않고 현재 있는 상황과 조건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라는 것이죠. 상관 연구, 사례 연구, 조사 연구, 면접, 관찰 등의 연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적인 연구는 원인과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입니다. 두 번째 학자가 라이트인데요. 라이트의 구분은 환경학적인 목적, 또 규준 발전적인 목적, 이론을 체계화하려는 목적, 개체 기술적인 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환경학적인 목적은 인간의 행동과 환경 조건 간의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관찰을 적용하는 경우로 다양한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규준의 발견적인 목적은 관찰을 통해서 유아들의 발달적인 규준을 발견하기 위한 것으로 각 유아들의 발달 연령에 맞는 특징을 알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론을 체계화하려는 목적은 관찰을 통해서 변인들 간의 보편적인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이론으로 정리하여 일반화하려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개체 기술적인 목적은 특정한 아동을 선정하여 그를 하나의 개체로서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제 개개인의 행동상의 특징을 알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닐슨이라는 학자의 구분을 살펴보면 내용과 사례가 각 이제 표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안전에 대한 목적은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보고 상해를 예방하는 안전을 제공하고, 그 예로 그림을 그리고 기다리는 유아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유아들이 다투는 것을 관찰하고 급히 뛰어나가 중재하는 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했고요.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체 건강은 그에 따른 내용은 신체를 탐색하고 질병의 신호를 인식하고, 신체 건강의 사례는 그림을 그리고 있던 유아의 손등에 물집이 잡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2주 전에 그 유아의 누나가 수족구에 걸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수족구임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아동과 고림시킨 후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현장에 나가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제공하는 내용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그 도움을 제공하는 사례는 한 유아가 찰흙놀이를 하는데 찰흙이 다 떨어지고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유아에게 찰흙을 더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선생님, 뭐가 없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교사가 필요한 물건을 제때 지원해주고 준비하는 것이지요. 지도에 대한 내용은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지도합니다. 지도에 대한 사례는 찰흙놀이를 하던 유아가 찰흙이 묻은 손을 물에 닦으려고 하자 교사가 수도가에 가서 손을 씻고 이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흥미 발견은 유아의 흥미 영역을 발견하는 것이고, 한 유아가 역할놀이 영역에 대한 부분으로 선택하고 그 역할놀이 영역에 있는 다른 유아에게 말을 거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학습 양식과 교수 전략은 유아의 인성, 학습 스타일을 알려주고 교수 전략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찰흙놀이를 하는 유아를 관찰함으로써 그 유아에게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흥미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했고요. 학습 양식과 교수 전략도 이제 여기에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을 좀 살펴보면 주요 경험과 활동 계획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밀가루 반죽을 경험한 유아에게 다음 주에도 점토를 또 소개하는 부분. 그래서 밀가루 점토 한 번 일회성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형태가 없는 무형의 놀잇감이라 매력적인 놀잇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부분. 그다음에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면 이제 교사들은 유아와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유아의 생각하는 과정을 탐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찰흙놀이를 하는 유아에게 찰흙으로 멋진 성을 만들었구나. 어떻게 만들었지? 처음에 무엇부터 만들었는지 말해주겠니?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을 의사소통에 대한 사례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가족과의 의사소통은 유아의 일상에 대한 부모와의 대화는 내 아이가 세심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인데요. 유아가 하루 관찰 행동 또 포트폴리오 기록을 가지고 부모와 상의하는 것은 그 유아에 대한 긍정적이고 방대한 정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지요. 측정 과정은 관찰 지식을 기본으로 이후 변화가 기대되는 예측이기도 합니다. 교사는 찰흙놀이를 하는 유아가 찰흙을 손으로 치대고 밀대로 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몇 주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소근육 조절을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타당화에 대한 이제 관찰을 하다 보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타당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타당화를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유아가 현재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에 따른 예는 유아가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가면서 찰흙으로 모양을 만들고요. 유아가 특별히 쓰는 손이 없다라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그 왼손잡이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오른손잡이가 될 수 있게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주도록 좀 지도를 좀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오른손잡이들을 위한 삶들이 많다 보니 왼쪽으로 본인이 왼손잡이여서 아이가 왼손잡이가 되는 게 싫으신 학부모의 마음도 이해를 하지만 이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라기보다는 그 아이의 이제 발달이 왼손으로 조금 더 발달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양손으로 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현장에 나가면 사실 여기까지도 교사의 범인가? 라는 부분으로 조금 딜레마가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은데 이제 그 습관이라는 건 참 중요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습관이라는 기본생활 습관 지도를 교사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연령대를 지도하다 보니 그런 그 이제 또 연령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만 3세, 4세, 5세가 되면 또 젓가락에 대한 부분을 지도를 해요. 그래서 올바른 젓가락 사용하는 부분,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처음에 젓가락을 사용할 때 탐색을 해보고 그 이제 조금 잡기 쉬운 것들을 집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엔 정말 어려운 콩도 집어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함께 이제 걱정하는 시기가 유아이기 연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됐을 때 학부모들의 그 요구를 네 어머님 네 어머님 하고 그냥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해보고 이렇게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특성, 정의, 목적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았고요. 종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관찰은 이제 통제 유무, 그러니까 통제라는 건 어떤 실험 처치를 할 때 그 집단에 이제 그 뭔가 영향을 주는 부분을 투여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거나 이런 부분으로 실험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통제하냐 통제하지 않느냐, 통제 집단이나 통제 집단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자연적인 관찰과 체계적인 관찰로 나누어서 구분을 했고 관찰자의 현장 참여 유무에 따라서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했네요.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아이들한테 실험 처치를 하는 집단과 처치하지 않은 집단을 제가 관찰을 들어가면 아무래도 아이들의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담임 선생님을 교육을 시켜서 담임 선생님들께 참여하는 관찰로 체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관찰과 비참여 관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인 관찰은 의도적으로 정해놓은 상황이 아닌 자연스러운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적 관찰은 관찰 장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제 특별한 통제나 조작이 없이 자연 발생적인 활동을 자세히 관찰하여 기록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은 계획적이고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찰자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상황을 반복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관찰을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이나 대상이 없는 관찰은 비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 관찰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동물의 생존 방법을 관찰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면 그건 어때요? 자연적 관찰이잖아요. 그래서 바닷속에서 짝짓기를 하는 고래, 시장에서 물건을 사람과 파는 사람, 저는 그래서 그런 다큐가 참 좋더라고요.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거. 유아교육 기관에서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 등 관찰의 목표가 되는 대상들이 보이는 행동을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보고 기술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제 이때 무엇을 어떻게 왜 관찰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상과 목적을 정하고 관찰을 한다면 관찰 장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동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체계적인 관찰은 관찰 내용이나 상황 등이 실험적인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관찰 장면에 의도적으로 계획된 상황을 포함하는 어떠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보이는 유아의 행동을 살펴본다고 했을 때 소수의 유아를 어린이 도서관에 정해진 시간 동안 있게 한 후에 그 상황을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계적인 관찰은 자연적 관찰에 비해 덜 포괄적이며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료는 양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또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설정해 놓은 가설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관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찰은 연구자가 관찰 대상과 시간 등을 의도적으로 계획된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연구자가 구성원으로 관찰하는 상황에 직접 참여하여 함께 활동하면서 관찰 대상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여 관찰에는 직접 관찰, 면담, 분석, 이제 문서를 분석하는 거고요. 또 반향, 분석, 해석의 활동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참여 관찰을 할 때는 관찰 대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유아교육 기관의 교사가 유아들의 자유 선택놀이 시간에 직접 참여하여서 유아들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선택되는 놀이와 또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의 일원이 되어 유아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자료를 수집했다며 그 교사는 참여 관찰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유아교육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참여 관찰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여 다량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연구자가 관찰 현상에서 아동들의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객관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기도 해요. 비참여 관찰은 연구자가 현상에서 이제 현장에서 있으나 여러 가지 활동에는 참여하지 이제 않고 개입하지도 않고 오로지 관찰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원장일 때 문제가 있는 이제 그런 민원 사건이 있어서 아이를 관찰하러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담임 선생님이 아니니까 원장님 왜 왔어요? 원장님 이것 봐봐요. 원장님 이거 뭐예요? 그러면서 자꾸 그 아이들이 와서 말을 걸거나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고 저에게 집중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응대해주지 않고 그냥 작은 속삭임이나 아니면 입술에다가 손가락으로 쉿 놀이하고 있으면 선생님은 놀이만 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아이들이 조금 반응을 바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시큰둥하고 되돌아가고 이제 본인 놀이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비참여 관찰은 개입하지 않고 관찰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장난감이나 모래놀이 상자가 놓여져 있는 교실에 유아를 두고 이제 일반경이나 창문으로 관찰을 하거나 제가 그
이화여대도 그 아동행동연구소인가 거기도 가보고 또 덕성여대 유치원도 이제 그 견학을 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좀 오래된 기억이긴 하지만 근데 그 학교 안에 있는 그래서 대기자도 많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프라이들도 높고 또 거기 보내는 학부모들의 수준도 되게 좀 달라요. 그런데 그래서 아이들을 참관, 교사 예비교원이라든지 외부에서 참관을 오거나 이랬을 때 되게 특이하게 기억에 남는 공간이 덕성여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정처럼 그 관찰실이 중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그 해바라기 꽃처럼 그 교실이 그 약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통로로 들어가면 여러 개의 교실을 관찰할 수 있는 유리관이 별도로 있는 거죠. 그래서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그 연령별로 유치원생들을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들이 아예 세팅이 되어 있어서 제가 기억에 남는 덕성여대 유치원이 조금 뭔가 학생들을 위한 학부생들의 관찰의 공간 그런 부분들로 좀 잘 건축되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공간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참여 관찰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대상을 관찰하기 때문에 자연적 관찰로 인식하기 쉬우나 관찰 대상이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비개입적 측정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비참여 관찰은 참여 관찰에 비해서 관찰의 기회가 적고 관찰 대상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해 부분 이런 것들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관찰 영역에 음향시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직접 참여하면서 관찰 상황을 기술하는 것에 비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여 관찰에 비해 연구자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절차, 어떤 순서대로 관찰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하면은 관찰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 목적에 해당하는 합당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찰 기록을 근거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원장을 할 때 금요일날 퇴근할 때쯤 교사들이 관찰 기록지를 저한테 결제를 받으려고 반별로 내밀거든요. 그래서 32명의 교직원을 데리고 살았고 이제 그 중에 조리사, 미화원, 영양사, 간호사 제외하고 25명의 교사들이 각각의 아이들을 관찰한 기록지를 내면 25개의 관찰 기록 그 사인을 받으려고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노골적으로 설명하면 목포대학교 출신 선생님의 기록이 다르고 호남대 출신 여러분 선배의 기록이 다르고 강주대학교, 강주여대 약간 그 어떤 교재로 배웠냐라기보다는 그 기록의 좀 다양성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그 선생님의 인성 또 말투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그 관찰의 기록은 부모 면담용으로 쓰기 때문에 오롯이 그 선생님의 실력이 보이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달리 말하면 뽀록이 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원장인 저는 선생님을 채용했고 그 선생님의 수준을 또 계속 업사이클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이 퇴근하려고 했다가 금요일날 6시 넘어서 그런 결제 서류를 내려주면 제가 그 25명의 서류를 다 봐줘야 되니까 보통의 이제 조금 편한 원장님들은 그냥 알아서 도장 찍으라고 하거나 이러면서 결제도 대강 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학부모들 수준이 좀 높은 곳에 근무를 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좀 무시받지 않도록 저 선생님 정말 전공자라 다르구나라는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글귀 하나도 다듬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좀 아프더라고요, 원장으로서.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한 20kg 정도가 불었어요. 몸이 순환이 안 돼 가지고. 스트레스도 받고 일도 많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도 힘들고 저는 저대로 또 일이 너무 벅차고, 그러니까 좀 건강 관리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 2014년부터 혁신도시에 가서. 그래서 예를 들면 관찰 기록이라는 게 교사의 인성이라든지 말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뭣도 못하고가 아니라 시간이 다소 필요함이라고 다듬어 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제가 결제를 하면서 필요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